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베를린 장벽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8월 13일이 되면은 독일에서 늘 베를린 장벽의 구축에 대한 기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문상의 토론과 또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구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늘 상기합니다. 8월 13일 1961년 8월 13일 지금으로부터 61년 전 백림장벽이 구축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28년 만에 붕괴가 됐죠. 1989년 11월 9일 또 그땐 또 왜 붕괴가 됐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베를린 장벽이 구축이 됐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간단히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때 레닌이 유럽을 점령하려면은 독일을 점령하라. 베를린을 점령하려면은 독일을 점령하라. 이렇게 베를린의 위치가 굉장히 소중함을 벌써 옛날부터 이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1차 대전 또 2차 대전도 이 베를린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베를린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유럽 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로 베를린 이런 중요한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44년 런던 의정서에서 특히 미국 측에서 독일을 이제 분단을 하되 독일만을 분단하는 게 아니라 동독안에 있는 베를린의 소중함을 인식한 나머지 베를린도 네 지역으로 분리하자. 그러니까 소련 지역,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 영국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선포를 했죠. 근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백림의 위치를 중요시 본 미국의 입장 그 후에 나타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동독안에 베를린을 이렇게 갈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훗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하나의 원천을 갖다가 난셈이죠.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물론 수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38선을 그을 때도 그때 국무성 펜타곤 그때 딜노스카 대령이었다고 그래요. 딜노스카 대령이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까 38선을 그었는데 다행히 38선 밑에 서울이 있더라 해가지고 안도감을 쉬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수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베를린을 특별지역으로 설사 동서독이 갈라지더라도 동독안에 있는 베를린을 특별히 4대국이 통치하자. 여러분 잘 보였는지 모릅니다만은 여기에 소련 국기, 불란서, 영국, 미국 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을 제외한 불란서, 미국, 영국 깃발이 않는 그 지역이 서베를린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싹 다음으로 이제 쌓는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형성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것이 베를린 장벽을 쌓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수많은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그 그림이고요. 그리고 독일 분단과 베를린 장벽 쌓은 이후 물론 쌓기 전에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소독으로 오느냐.
할 때 많은 사람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8월 13일이 되면 제가 애독하는 디벨트 신문에 의하면은 독일의 장벽과 동서독 분단으로 인연한 동독 사람들의 많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늘 8월 13일이면 크게 그 명단이 보도됩니다. 추모를 위한 희생된 명단인데 수많은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저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왜 베를린 장벽을 갖다가 구축하게 됩니까? 첫째 원인은, 동독에서 볼 때 첫째 원인은 이 동독 사람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분단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또 분단이 되면서 많은 동독인이 일반 분계선에서 또는 백림으로 들어와가지고 소독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소독으로 넘어오죠. 약 350만이 백림장벽 구축 이전에 넘어왔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넘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죠. 근데 이 백림장벽의 구축의 길이가 155km.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하지만 우리 저 동부전선의 서부전선까지 우리 그 휴전선이 155마일입니다. 숫자는 같은데 하나는 킬로미터고 하나는 마일. 저는 이 베를린 장벽의 길이를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휴전선의 그 길이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저 55마일이라 되는 우리 휴전선은 언제 무너질까? 저는 베를린 장벽 문제를 이렇게 논할 때마다 꼭 우리나라 경우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동독의 입장에서, 소련의 입장에서 왜 베를린 장벽을 짓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동독이 붕괴되겠다. 그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1948년 화폐개혁을 했어요. 소독에서, 소독지역. 그러니까 소독지역에서 화폐개혁을 하니까 소백림에게도 이것을 통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48년 6월달 화폐개혁을 했을 때 이때는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서독은 완전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림은 특별 통치라고 하더라도 이 서독과 소백림은 서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소백림에게도 같은 화폐를 적용하기도 했죠. 또 이와 같은 것은 소련의 입장, 동독의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위험한 하나의 초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953년 동백림의 자유봉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계기는, 자, 그때 당시 동독을 이끌던 울브리히트가 자꾸 이 경제 발전을 위한 작업량이 자꾸 축소되고 그렇게 실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작업량을 늘리려고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이제 그만큼 작업량을 늘리면은 목표를 그렇게 쌓았으면 임금도 지불해야 할 텐데 임금은 기존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만을 했던 동독 시민들이, 동백림 시민들이 일대의 그 항거를 하는,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53년도에 봉기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6월 17일 일어났는데 이것이 일어난 이후 소독에서는 6월 17일이 공휴일로 늘 이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르시프가 아무리 소백림은 이건 눈의 가시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갖다가 해방시켜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58년 베를린 최후 통첩을 선포합니다. 그 최후 통첩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비군사화한 소백림의 자유도시. 말은 참 글뜻하죠. 근데 그 기본적인 목표는 소백림에 있는 서방 그 군인들을 다 물러가라 이게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안에 이것을 헬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나 이제 서방세계가 물러가지 않고 강력한 입장을 취하니까 프로스페어의 경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여러 일련의 그 백림을 주로 한 사건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딴 길 없다. 자기들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베를린 장벽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61년 8월 13일 이걸 구축하기 시작을 하고 그 구축 이후에 28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재미있는 사건은 동독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독 체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베를린 장벽 구축을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민군이 이렇게 쭉 지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날을 기해서 이제 오히려 서방세계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이 유명한 장면입니다. 동독 인민군이 총을 버리고 서백림으로 넘어오는 사진. 아마 지금 여러분이 백림가도 이 사진이 아마 지금도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 역사적인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지키지 않고 오히려 총을 내놓고 서백림으로 꽁충 뛰면서 도망오는 장면. 이 멋있는 장면.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인민군들이요. 총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와라. 그것이 우리의 통일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가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인민군들 총 버리고 넘어와. 무엇 때문에 그런 3대 세습의 독재 체제에 순종하느라고 아직 지키고 있어. 제대로 묵지도 못하고 넘어와야지. 우리도 백림장벽 붕괴처럼 38선 이 휴전선을 갖다가 우리도 붕괴시켜야 되는데 그 주역이 제가 보기에는 인민군이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봅니다. 총을 버리게 넘어와. 호소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백림장벽을 구축하는 걸 보고 당시 서백림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화가 잔뜩 났어요. 미국이나 불란서나 영국 이 서방 세계가 이 독일 사람보다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특히 케네디가 당선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미국이 뭔가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장벽을 쌓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근데 미국의 입장, 또 다른 서방세계 입장은 약간 직접 당하고 있는 서백림 사람들과는 좀 입장이 달랐어요. 특히 케네디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서백림 시민을 무마하기 위해서 백림장벽이 구축된 바로 일주일 후에 특별히 존슨 부통령을 백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존슨이 서백림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대통령 입장이었더라면 가만히 있을 것이다. 자기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소독에 있는 탱크 부대를 쭉 이제 그 동독을 통해가지고 이제 백림으로 들어와가지고 체크포인트 찰리, 미국이 지키는 체크포인트 찰리로 대치시켰어요. 전차를. 그러니까 소련 전차가 저 상대방에서 또 이렇게 대착해서 온 거야. 이 광경이 굉장히 위험한 광경이었었거든요. 굉장히 긴장을 자아내는 그런 광경인데 지금도 백림 역사를 조명할 때는 이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먼저 총을 쐈더라면, 누가 전차포를 쐈더라면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다행히 3차 대전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이 백림장벽 때문에 일으킬 만한 그런 소재는 안 됐었죠. 서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이 장벽 안에서의 미국의 초소인 체크포인트 찰리는 지금도 이 백림의 이 장벽을 묘사하는 큰 뮤지엄이 지금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림 방문하면 꼭 체크포인트 이 뮤지엄을 갖다 꼭 방문하면
백림장벽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무너지게 됐는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쭉 얻을 수 있어요. 왜 케네디는 독일의 입장과 달리 일종의 유화 정책을 취했을까요? 케네디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이제 평화 전략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동방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이제는 군사력으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경제 혹은 평화적인 수단을 밖에 될 수 없다. 또 저쪽에서의 백림장벽을 구축하는 데는 그들대로의 이유가 있고,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자. 이거로 1965년 큐바 사태를 수습하는 하나의 좋은 미끄럼이 될 수도 있고, 3차 대전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큐바에 배치됐던 이 미사일이라든가 이 핵폭탄을 갖다가 전부 쏘러로 가게 하는 그러한 계기도 이런 데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자, 그렇다고 케네디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백님은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3 essential, 세 가지 큰 요소를 발표해. 이것이 하나의 평화 전략이에요. 첫째는 서방의 군대를 소백님에 상존시키고, 그 다음에는 소독과 소백님 간의 자유로운 교통을 유지토록 하고, 그 다음에 소백님에 사는 시민들의 자유와 생활 능력을 보장한다 하는 3대 원칙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케네디의 일종의 평화 전략입니다. 아주 케네디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 후 소독의 빌리 브란트에 의해서 오스트포리트 동방정책으로 이어받는 거죠. 그래도 쭉 유럽의 평화 질서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게 되는 거고, 콜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나토의 그 방위력을 토대로 한 또 유럽 통합을 하나의 앞으로 비전을 생각하고 동소독 간의 인적 교류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28년 만에 무너져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고, 또 베를린 장벽의 그 장벽, 그 부스러기를 또 이렇게 심지어까지 팔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오늘날 같이 이거를 제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샀어요. 저도. 얼마 전에 산지 모르지만 이게 베를린 장벽의 돌덩어리입니다. 지금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28년 만에 넘어졌어요. 근데 61년 베를린 장벽을 쌓기 시작하고, 존슨이 백림 오고, 케네디가 3 에센셜을 발표하고, 직접 63년 6월에 케네디가 소백님을 방문하게 되죠. 하루 종일 소백님을 쭉 돌면서 소백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영을 하죠. 그래 소백님의 그 시청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그 케네디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케네디 연설이. 이건 우리가 인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오늘날 자유세계와 공산주의 세계 간의 논쟁을 이해하고 싶으면 베를린으로 오라. 공산주의가 장래에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베를린으로 오라.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베를린으로 와서 보라. 그리고 공산주의는 나쁜 체제지만 그래도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혹시나 그런 것을 믿는다면 그들도 베를린에 와서 보아라. 그 마지막 말이 더 아주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입니다. 자유 속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으며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자국민을 잡기 위해 장벽 같은 것은 세우지 않는다. 다시 되풀이할게요. 자유 속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으며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자국민을 잡기 위해 장벽 같은 것은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독일 말로 나는 한 베를린이다. 베를린 시민이다. 그건 독일 말로예요. Ich bin ein Berliner. 자기도 베를린 시민처럼 서백님을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63년 6월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밑바닥이 돼서 28년 만에 백림장벽 구축이 28년 만에 백림장벽이 무너진 거죠. 자유통일의 승리죠. 독일 통일은 자유통일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아직도 북한 체제를 모르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정전, 또 평화협정, 말은 좋잖아요. 그런 것을 부르짖던 나라가 어디예요? 베트남 휴전협정, 그 다음에 노드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 왜냐하면 미군이 다 물러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전선언 평화협정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공산화 통일을 원한다고 저는 자신있게 비판하고, 그 사람 공산화 통일을 원해요. 아주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같은 분단국이었던 베트남과 독일을 비교할 때 어느 나라의 통일의 그것을 우리는 모범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공산화 통일을 여러분 원하세요? 자유통일을 원하세요? 당연히 독일이 이룩한 자유통일을 우리는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베를린 장벽은 어떻게 구축되고 또 앞으로 베를린 장벽은 어떻게 붕괴됐는가. 저는 금년 11월 9일 그때 가서 오늘은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구축되는가 여기에 대한 배경과 역사적 사건을 얘기했습니다만은 11월 9일 그때 가서는 백림 장벽이 어떻게 붕괴됐는가 이것을 그때 가서 여러분께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3일은 독일이 통일된 날이에요. 독일이 통일이 된 지 지금 31년인데 어떻게 통일이 됐냐. 통일 이후에 내적 통일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의 독일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독일 통일의 모델, 즉 자유통일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의 마음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